안녕하세요. LA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60대에 암 진단을 받고 먼저 가 있는 남편 만나러 갈 준비를 하던 참이었는데요. 마지막이 되니 사람의 본 모습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제 자식도 다를 바 없었죠. 생사를 앞에 둔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모습에 처음으로 독한 마음을 먹고 복수를 시작했는데요. 아들 며느리의 비참한 최후를 여러분께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전 남편 덕분에 평범한 아줌마로 살았어요. 30년이 넘는 세월을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는 날이었거든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3개월마다 한 번씩은 꼭 병원에 가는데 정기검진 꾸준히 받는 건 남편의 당부이기도 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정 원장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둘이 술 한잔하면서 옛날 얘기를 했을 텐데 말이죠.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앉으세요. 정 원장님도 건강하시죠? 근데 오늘 검사 결과 어때요? 정 원장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차트를 보고 또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형수님,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저도 참 어렵네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형수님, 이 형님도 없는데 형수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지금 위암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3, 4기쯤 돼 보이는데 이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상당히 진행됐고요. 귀가 멍해졌어요. 정 원장 입은 계속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렇게 증상도 없이... 형수님, 이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보셔야 돼요. 저도 좀 더 볼게요. 정 원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이 현실적으로 6개월 정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준비를 하시는 게... 정 원장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근데 검사 수치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요? 뭐가 이상한데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형수님. 그래도 민수한테는 알리셔야죠. 제가 연락해 볼까요? 아직은 제가 직접 말할게요. 암튼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형수님 생각만 하면서 지내세요. 형님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음식 잘 가려 드시고요. 병원을 나와서 택시를 탔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내려놨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암이라서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싶어서요. 사실 정 원장이 남편 고등학교 동창이라 더 믿기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지한 표정을 보니 현실이더라고요. 그때 문득 통장 잔고가 떠올랐어요. 평생 아끼고 모아서 3억 정도 있었고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5억까지 합치면 8억이 되죠.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도 이 돈이면 아들에게 물려주고 가도 사업도 크게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한 집안이 오늘따라 더 썰렁하게 느껴지더군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6개월도 못 사는 건 아닐까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남은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거든요. 진단받은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병원 진단서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고요. 애써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도 모르게 가끔씩 멍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더라고요. 어머 민수야, 지연이도 같이 왔네?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엄마 저녁 먹었어요? 아직이면 같이 먹어요. 엄마 좋아하는 칼국수 사왔어요.
아들 얼굴을 보니 반가우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아파지더라고요. 이 아이를 앞으로 6개월밖에 못 본다니 말이에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둘이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더라고요. 며느린 자꾸 아들 옆구리를 쿡 찌르고요. 엄마, 사실 오늘 엄마한테 온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제 앞에 놨어요.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제가 이번에 큰 건 하나 잡았어요. 강남에 15억짜리 빌딩을 계약했거든요. 여기 임대 수익만 월 800만 원이 넘어요. 너무 좋은 기회라서 좀 무리하긴 했어요. 어머, 그래?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그래서 은행에서 10억 대출받기로 했는데요. 보증이 필요하대요. 어머님이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저희 정말 잘할 자신 있으니까 믿어주세요. 보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증 잘못 써서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무작정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6개월 후면 내 재산 다 아들 것이 될 테니 뭘 그리 고민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 알았다. 너희 정말 잘 준비해서 하는 거 맞지? 도장 가져와. 정말요? 엄마 최고!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어렸을 때 장난감 사달라고 쪼를 때랑 똑같더라고요. 도장을 찍고 나니 며느리가 급하게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아침 일찍 은행부터 가봐야 해서요. 둘은 불이 나게 일어나 나갔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 씁쓸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신다고 하셨죠? 이번엔 저희도 같이 갈게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다니시면 걱정되잖아요. 아니야, 괜찮은데. 저희가 모시겠다는데 거절하시면 섭섭해요. 11시에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살갑게 군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가까이 살아도 명절 때나 마지못해 오는 며느리였거든요. 그리고 집 앞까지 아들과 며느리가 왔어요. 알고 보니 정 원장이 연락을 한 것 같았죠. 진료실에 들어가니 정 원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았어요. 형수님 오셨네요. 민수도 오랜만이구나. 아, 이분이 며느님이신가요? 정 원장이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 그럼 지금 형수님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족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위암이 상당히 진행됐고요. 전이도 여러 곳에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 며느리 눈빛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마치 기다리던 소식을 들은 것처럼 말이죠. 정 원장도 그게 느껴졌는지 제 상태를 설명하면서도 계속 며느리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어머님,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다만 이런 경우도 수술과 항암으로 완치되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아주 드물지만요. 저희 어머님한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적을 바라기보단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글쎄요, 이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죠. 정 원장이 대답하면서도 계속 며느리 표정을 살폈어요. 그리곤 갑자기 말했죠. 아, 형수님, 그 재산 정리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 같은 것들요. 네? 갑자기 그런 얘기를... 제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했나요? 하지만 이런 일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요즘엔 가족 간에도 재산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수님처럼 재산이 꽤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정 원장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엔 경고가 담겨 있었죠. 어머님한테 재산이 많아요? 며느리가 깜짝 놀란 척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전 알고 있었죠. 형수님이 너무 겸손하시네요. 제가 알기론 꽤 되시는 걸로.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데 정 원장이 저를 살짝 불렀어요. 형수님 잠깐만요. 아들과 며느리를 먼저 보내고 정 원장과 둘만 남았어요. 형수님, 아까 일부러 그런 얘기 꺼낸 거예요. 이 재산 문제는 잘 생각하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제가 더 자세히 검사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좀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목소리가 제 귀까지 들려왔죠. 오빠, 확실히 물어봤어? 6개월 남은 거 맞대? 며느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건 우리한테 하늘이 준 기회야. 우리 빚이 얼만지 알지? 15억이야. 이자만 매달 1,000만 원 넘게 나가고 있잖아.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근데 엄마가 뭐? 솔직히 지금 상태로 오래 사시는 게 본인한테도 고통 아니야? 매일 아프고 병원 다니고 항암 치료도 쉬운 줄 알아? 차라리 편하게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이, 그거야 그런데. 며느리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오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어머님 집이 7억, 예금이 3억은 있을 거야. 보험금까지 합치면 15억은 나와. 빚 다 갚고도 남아.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지. 어머님이 괜히 마음 바뀌기 전에 우리한테 재산 넘기도록 해야 돼. 아들은 머뭇거렸어요. 그래도 그건 좀 너무... 좀 뭐? 우리 둘 다 알잖아. 어머님이 빨리 가시는 게 모두한테 좋다는 거. 그래야 어머님도 고통 안 받고 우리도 빚에서 벗어나고. 이건 자연스러운 순서야. 솔직히 충분히 사셨어. 제 다리가 풀려서 차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으며 정신 차리란 듯이 말했죠. 6개월만 참자. 그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장례식은 화려하게 해드리자.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욕 안 하지. 두 사람이 제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히 몸을 돌려 다른 곳을 보는 척했죠. 저는 애써 웃으며 차에 올라탔죠.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정 원장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형님 대신 형수님 지켜드려야죠. 정 원장이 남편을 대신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것 같아 마음이 좀 놓였어요. 적어도 세상에 제 편이 하나는 있다는 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지난 35년을 되돌아봤죠. 남편과 결혼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또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도 아직 생생해요. 그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아들이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래도 아들을 위해 악착같이 살았어요. 내 아들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하긴 며느리를 만나고부터 아들도 조금씩 변하긴 했던 것 같아요. 명절에도 잘 안 오고 돈 달라는 말할 때만 찾아오고 제 생일도 까먹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자식이라도 나를 돈으로만 보면 본때를 보여줘야지. 다음 날 아침부터 며느리가 혼자 절 찾아왔더군요.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어제 병원에서 듣고 많이 놀라셨죠?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어머님, 이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면 병원비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처리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통장이랑 도장도 저희가 관리하면 안 될까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그래? 근데 내가 아직은 멀쩡한데. 어머님, 저희 못 믿으세요? 저희가 어머님 재산 탐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아프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해야 하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방으로 가서 통장을 가져왔죠. 물론 이미 며칠 전에 다른 계좌로 다 옮겨놓은 통장이었어요. 딱 100만 원만 남겨놨죠. 그래, 여기 있어. 며느리가 통장을 받아 열어보더니 곧바로 표정이 굳었어요. 목소리도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평소에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님, 이게 다예요? 100만 원밖에 없네요? 아, 그래. 요즘 병원비로 많이 썼어. 연금 나오면 다시 채워 넣을게. 며느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더 캐묻고 싶은 것 같았지만 아직은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화낼 수는 없었던 모양이죠. 꾹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네, 알겠어요. 혹시 다른 통장은 없으세요? 글쎄, 있었나? 뭐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 늙으니까 어디 뒀는지도 모르겠네. 며느리가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죠. 그럼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그리고 혹시 보험 들어놓으신 거 있으세요? 보험? 글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그날 며느리는 거의 1시간 동안 저를 추궁하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전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가고 나서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는 말해줘야죠. 우리도 준비할 게 있잖아요. 민수야, 엄마 아직 안 죽었어. 아, 엄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 들리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자산 관리를 잘 못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사실 20년 전부터 해외에 사는 여동생 영희한테 돈을 맡겨뒀거든요. 남편도 동생이면 믿을 만하다고 했었죠. 동생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똑똑하고 수완이 좋아서 꽤 성공했죠. 그래서 남편이 떠나고 받은 보험금 5억도 모두 동생에게 맡겼어요. 언니, 이 돈은 언니 거야. 노후 준비도 필요하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수한테도 비밀로 하고 있어.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올 거야. 그땐 동생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동생은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걸 말이죠. 동생은 그 돈을 미국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20년 만에 10억으로 불려놨더라고요. 동생 덕분에 노후는 걱정 없었죠. 오랜만에 전화기를 들었어요. 동생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미국은 한밤중일 텐데도 동생이 금방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영희야, 나 병원 갔다 왔는데 암이란다. 그것도 말기야.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뭐? 언니가? 이게 무슨... 아니야. 다른 병원도 가봤어? 확실해.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괜찮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동생이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언니, 내가 지금 당장 비행기표 끊을게. 기다려. 아니야, 아직은 안 와도 돼. 근데 영희야, 부탁이 하나 있어.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한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보증 서달라고 한 것부터 병원 주차장에서 들은 대화까지 전부요. 동생이 듣더니 폭발했어요. 뭐? 그 자식들이 감히 언니를 돈으로 보는 거야? 이것들 내가 가만 안 둬. 영희야, 진정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다만 네가 맡아둔 돈 말이야. 언니, 그 돈은 다 언니 거야. 언니가 원할 때 언제든 쓸 수 있게 해뒀어. 혹시 필요하면 미리 유언장도 작성해둘까? 뭐든지 필요한 것 있으면 다 말해. 그래 줄래? 그 돈은 애들한테 절대 안 줄 거야. 마지막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전화를 끊고 동생이 보내준 계좌 내역을 확인했죠. 10억 8천. 이 돈이면 충분했죠. 다음날 큰 결심을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봤죠. 아마 재산을 넘기겠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나 이 집 팔기로 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멀쩡한 집을 왜 팔아요?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어. 시원한 바다 보면서 살고 싶었거든. 내 소원이었어. 아니 엄마, 이 집이 얼마짜린데 갑자기 판다고요? 내 집인데 내 맘대로도 못해? 며느리는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이건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이 집 시세가 7억은 되는데. 그래서 5억에 팔기로 했어. 금매로 내놨더니 금방 계약하겠대. 5억이요? 아니,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 아들한테 하는 행동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돈이 뭐가 중요해? 하루라도 빨리 팔고 제주도 가서 편하게 살다 가고 싶어. 공기 좋은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더라고. 아니,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할 건데요? 병원비로 쓸 거야. 좋은 데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더라고. 아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이, 엄마, 5억을 다 병원비로 쓴다고요? 진심이에요? 그래. 왜, 안 돼? 내 돈인데? 너희가 낼 것도 아니잖아. 제가 차갑게 말하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혔어요. 근데 그때 며느리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보험금은요? 전에 암보험 들어놨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거 전에 해약했어. 뭐라고요? 보험료가 비싸서 환급금 받아서 생활비로 썼지. 거짓말이었어요. 보험은 그대로 있었죠. 아들과 며느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순식간에 10억이 넘는 재산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 보는 심정이었겠죠. 전 집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작은 펜션을 월세로 구했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예약했어요. VIP 룸으로요. 하루 병실료만 100만 원이 넘고 대기업 회장들이나 입원한다는 곳이었죠.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병원 팸플렛을 보며 경악했어요. 6개월이면 1억 8천만 원이 넘어요. 이건 낭비예요. 낭비? 내가 죽기 전에 편하게 지내겠다는 게 그게 어떻게 낭비야? 너희한테 돈 내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참견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날카롭게 말하자 며느린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죠. 아들이 저를 달래려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다른 재산은 없는 거예요? 혹시 아빠가 남겨준 다른... 왜? 있으면 뺏어가게? 집 팔고 이 돈이 다라니까.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나도 피곤해. 너희들도 그만 가봐.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동생이었죠? 언니, 준비 다 끝났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유언장도 완벽해. 고마워, 영희야. 언니, 근데 정말 괜찮아? 민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그래, 이미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준다고 고마워할 것 같지도 않고. 2주 후 동생이 저를 위해 한국에 왔어요. 8년 만에 귀국이었죠. 공항에서 만난 동생은 여전히 당당하고 멋있었어요. 동생이 저를 꼭 안았어요. 그 품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영희야,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네가 와서 다행이야. 언니, 울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동생은 제주도 펜션으로 함께 왔어요. 둘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죠. 동생은 미국에서 알게 된 변호사도 저에게 소개해줬어요.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였는데 국제상속법 전문가였죠.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일단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해외 신탁으로 옮길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한국 법으로는 손댈 수 없어요. 언니, 그것들 표정이 어떨지 벌써 궁금하다. 동생이 와 있는 일주일 동안 아들과 며느린 지겹도록 전화가 왔어요. 재산 찾은 건 없냐? 통장은 또 없냐? 정말 귀찮을 정도로 캐물었죠. 엄마, 이모 한국 왔다면서요? 며칠 전에 들어왔어. 사업차 볼 일이 있대. 이모가 갑자기 왜 온 거예요? 혹시 엄마 돈 관리하고 있어요? 무슨, 그럴 돈이 어딨어. 그리고 아직 네 이모는 몰라. 엄마, 정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나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한숨 쉬었어요. 저 집요함이 정말 무서웠죠. 동생이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죠. 그동안 동생은 철저히 준비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며 가짜 투자 계약서며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언니, 이제 시작해볼까? 동생이 싹 웃으며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건 거죠. 동생은 일부러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누워있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했죠. 때마침 아들과 며느리도 와 있었고요. 언니,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야, 네 엄마 잘 모시고 있니? 네, 이모, 당연하죠. 제가 매일 와요. 동생이 며느리를 빤히 보더니 말했어요. 그때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보는 거지? 고생 많아. 우리 언니 잘 부탁해. 네, 이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멋지세요, 스타일이. 며느리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동생을 평가하는 눈빛이 역력했어요. 아마 동생이 외국에서 돈이 많다는 걸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민수야, 너 무슨 사업한다며? 요새 잘 되니? 그럭저럭요. 그럭저럭? 내가 들은 바로는 요즘 자금 때문에 힘들다던데?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언니가 다 알려줬어. 10억 대출 받았다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 동생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들이 혹할 만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마침 잘 됐다. 내가 미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한국 투자자를 찾고 있었거든. 너도 혹시 관심 있니? LA 한인타운에 호텔 짓는 프로젝트야. 10억 투자하면 1년 안에 최소 2배는 보장해. 이미 시공사도 정해졌고 인허가도 다 났어. 아들 눈이 번쩍 뜨였어요. 며느리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요. 동생이 태블릿을 꺼내서 그럴듯한 조감도와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물론 다 가짜였죠. 하지만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진짜처럼 보였어요. 이모, 정말이에요? 1년에 2배요? 아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내가 설마 조카한테 거짓말하겠니?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요? 현금으로만 받아. 그리고 이 건은 비밀이야. 세금 문제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거든. 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는 거의 동시에 말했죠. 이모, 저희 하고 싶어요. 할게요. 그래. 근데 너희 10억이나 되는 현금 있니?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이모, 혹시 엄마 돌아가시면 바로 회수할 수 있죠? 순간 동생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물론이지. 언니가 얼마나 남았다고 했더라? 3개월? 뭐 그때쯤이면 수익 나겠네. 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둘의 대화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생각해봐. 아버님도 저 위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머니도 병원에서 누워서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아버님 곁으로 가시는 게 더 행복하실 거야. 맞아. 엄마도 맨날 아빠 보고 싶다고 그랬어. 아들이 동조했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버티시는 거야? 그때 6개월인가 하더니 벌써 4개월째잖아. 그러니까 좀 타이밍 맞춰가면 좋을 텐데.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 말이야. 솔직히 병원비 하루에 100만 원씩 나가는 것도 아까워. 그 돈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자식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돈만 축내면서 버티는 게 맞아?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좀 이기적인 것 같아. 뭐 하나 제대로 물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도 금매로 팔아버리고 보험도 해약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혹시 다른 데 돈 빼돌린 거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모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온 것도 이상해. 며느리가 속삭였어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바로 이모님께 연락해서 투자금 회수해야 해. 그리고 집 정리하고 보험금 타고. 우리 진짜 할 일 많네. 근데 다음 달까지 버티실까? 진짜 어머님도 좀 눈치가 있으셨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충분히 사신 거 아닌가? 그때 동생이 다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죠. 이모, 저희 정말 하고 싶어요. 10억 바로 준비할게요. 동생은 속으로 경멸하면서도 겉으론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계약서 준비해 올게. 그리고 언니한텐 비밀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당연하죠. 어머님은 이런 거 모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어차피 곧 그러니까
편히 계시다가 가시는 게 좋죠. 그날 밤 영희와 저는 녹음된 대화를 들었어요. 듣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언니, 어떻게 저런 못된 것들이 있어? 친자식 맞아? 이제 확실해졌어. 민수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영희야, 끝까지 가자. 저놈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래 언니,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동생의 가짜 투자에 아들이 낚인 지 일주일 후 저는 병세가 악화된 척했어요. 정 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완벽하게 말이죠. 형수님, 제가 다른 의사들한테도 얘기해뒀어요. 정 원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제가 이런 도움이라도 못 드렸겠어요. 본때를 보여줘야죠. 그날 새벽 저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물론 연기였죠.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하지만 걱정이 아니라 기대감이 가득했죠. 그리고 정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우리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어요. 애써 슬픈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묘하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숨기지 못했죠.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제가 평생 키운 자식이 죽길 기다리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동생이 들어왔어요. 민수야, 언니 상태가 어떻대? 이모, 이제 진짜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투자금은 어떻게 준비됐니? 네, 거의 다 됐어요. 엄마 도장으로. 아들이 말하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동생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래, 잘했어. 근데 계약서에 한 가지 조항을 추가해야겠다. 뭔데요? 투자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자동으로 권리를 승계한다는 조항. 혹시 모르니까. 그거 좋네요. 역시 이모님이 전문가라 다르네요. 며느리가 반색을 했어요. 제가 죽으면 바로 투자금을 회수할 생각이었나 봐요. 동생은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고 아들은 바로 서명했어요. 하지만 그 계약서에는 투자 사기라는 문구가 아주 작은 글씨로 숨겨져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죠. 아들과 며느리는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묘했어요.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그게 제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괜찮아요? 나 알아보겠어요? 엄마가 꿈을 꿨어. 아빠를 만났는데 아직 올 때가 아니래. 할 일이 남았다고. 저는 연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엄마가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 조금이라도 기운 있을 때. 네? 유언장이요? 엄마 일단 회복이 먼저예요. 그건 나중에. 며느린 재빨리 말했어요. 그래요 어머님. 미리 정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준비가 되고요. 그래, 그럼 변호사 좀 내일 불러줄래? 다음 날 병실에 변호사가 왔어요. 동생이 준비한 변호사였죠. 김영숙 여사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본인 김영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본인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인 희망의 집에 기부한다. 뭐라고요? 잠시만요. 이게 무슨... 아들이 벌떡 놀라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급하게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전액 기부? 어머님 지금 정신이 온전하신 거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세요. 둘째, 단 아들 김민수가 본인의 임종시까지 성심성의껏 간병할 경우 1억 원을 상속한다. 1억? 고작 1억이요? 며느리가 질색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어머님을 모셨는데? 매일 병원 오고 간병하고 병원비며 뭐며 다 저희가 신경 썼잖아요. 병원비? 그것도 내 돈으로 낸 거 아니니?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한테 1억 주고 남한테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들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 암 때문에 제정신으로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멀쩡한 사람이 자식한테 재산 안 주고 남한테 다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며느리도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거 무효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거잖아요. 김영숙 여사님은 정상 판정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잘못됐어. 당황한 아들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 아들이잖아. 나잖아. 그래, 내 아들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희가 한 말 다 들었어.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타이밍 맞춰서 죽으면 좋겠다고 다 들었어. 내가 아빠 곁으로 가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병원비 하루 100만 원이 아깝다고? 그것도 다 들었어.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그건 오해야.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니? 어머님 돌아가시면 바로 투자금 회수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번엔 정말로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그런 생각? 내가 빨리 죽길 바라는 생각?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잠깐 정신을 놓았어요. 아들도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미쳤었어. 아니, 내가 나쁜 놈이야.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잘할게. 35년을 키운 자식이 나한테 한 짓이 이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부턴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학원비 대느라 내 밥은 굶고 대학 등록금 내느라 집까지 팔았어. 그렇게 키운 자식이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니. 네 아빠 가고도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엄마,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도끼를 품은 눈으로 말했어요. 좋아요. 네, 인정해요. 우리가 나쁜 짓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재산 하나 안 주고 다 기부한다는 게 정상이냐고요? 아들이 말렸지만 흥분한 며느린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할 말은 해야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서요. 그럼 마지막 가실 때도 가족을 위해 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죽기 전에 갑자기 남한테 다 주는 건데요? 가족? 내 죽기만 기다리는 너희가 가족이야? 엄마,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시간을 줘.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증명해 볼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근데 잠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랬던 것뿐이야. 너무 늦었어. 이미 엄마 마음은 떠났어.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결국 돈이잖아요. 어머님도 돈으로 자식을 시험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만 나쁜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똑같아요. 그래, 너희 같은 인간들을 믿고 인생을 바친 내 잘못이야. 둘은 결국 병실을 나갔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며느리가 소리쳤죠. 후회하실 거예요. 자식 버리고 혼자 죽어가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세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괜찮으십니까? 네, 시원하네요. 차라리 잘 됐어요. 동생도 들어왔어요. 밖에서 다 듣고 있었나 봐요. 언니 잘했어. 저런 놈들한테 한 푼도 줄 필요 없어. 정말 잘한 거야.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마지막 발악을 할 게 뻔했거든요.
이틀 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병원에 찾아왔어요. 이번엔 뭔가 결의에 찬 표정이었죠. 엄마, 할 말 있어요. 더 이상 들을 말 없어. 돌아가. 하지만 두 사람은 병실로 밀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우리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요.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래요. 그래서 어머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거예요. 치매 진단 받으시면 유언장도 무효가 되고요. 뭐?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어머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아들도 옆에서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유언장 무효로 만들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려무나. 근데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영희야, 들어와. 그때 동생이 경찰 2명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어요. 김민수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사기? 문서 위조? 그게 무슨... 김민수 씨, 어머님 도장 위조해서 대출 받으신 거 있죠? 15억 대출 서류에 어머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어머님은 허락한 적 없다고 하시네요. 그건 엄마가 허락... 며느리가 동생을 노려봤어요. 이모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요. 그 투자건도 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너희도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 무슨 기회요? 내가 투자 제안을 한 건 사실 너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어. 만약 너희가 어머니 돈은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면 그래도 너희를 다시 봤을 거야. 하지만 뭐라고 했니? 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회수할 수 있냐고부터 물었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도장까지 위조했고.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타이밍 맞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너희가 사람이니? 그때 정 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형수님은 말기암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초기 위암이었죠. 뭐라고요? 모두가 당황해 정 원장 얼굴을 쳐다봤어요. 이어서 정 원장은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어요. 사실 이건 형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형님이요? 아빠가? 아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정 원장은 옛 생각이 나는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때 형님이 사고 나서 이 병원으로 오던 밤이었어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언젠가 형수님이 큰 병이라도 걸리면 민수가 어떻게 나올지 꼭 한번 시험해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돈만 노린다면 제 방식대로 형수님을 지켜달라고요. 정 원장이 아들을 한심하게 쳐다봤어요. 형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야. 네가 어떤 짓을 벌일지. 그래서 나한테 부탁하신 거고. 그래서 형수님이 검사 받으러 왔을 때 일부러 말기라고 한 거예요. 형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형님 예상대로였어.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어요? 어머님 아픈 것도 가짜 아니에요? 남편은 다 알았구나. 민수야, 아빠가 널 그렇게 못 믿었다는 게 슬프지도 않니? 아니, 아빠까지 날... 아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네 아빠도 널 믿지 않았던 거야. 왜 그랬을까? 넌 어렸을 때부터 돈만 밝혔으니까. 그리고 동생은 그 자리에서 녹음기를 들어 보였어요. 이 녹음 파일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거야. 너희가 얼마나 악독한 인간들인지 모두가 알게 될 거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용서는 없어. 그동안 충분한 기회를 줬으니까.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죠. 엄마가 날 고발한 거야? 미쳤어? 친아들을? 네가 진짜 내 아들이라면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곤 하진 않았을 거야. 그건 진짜 실수였어요. 순간적으로? 매일 밤 나 죽기만 기다리면서 재산 계산하던 게 순간적이야? 분함을 못 이긴 며느리는 악을 썼어요. 어머님도 똑같아요. 우릴 속이고 함정에 빠뜨렸잖아요. 왜 우리만 당하는데? 그리고 아들은 끌려가면서 울부짖었어요. 엄마 아빠도 다 똑같아. 왜 날 못 믿는데?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준 거야? 제가 돌아섰어요.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이 연행되고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정 원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죠. 형수님, 형님이 하늘에서 이제 편히 지내시겠네요. 형수님을 잘 지켜드렸으니까. 네, 정 원장님. 남편의 마지막 부탁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격스러운 표정에 동생은 한쪽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언니, 형부가 정말 대단하셨네. 15년 전부터 이런 일을 예상하고 준비하셨다니. 형님은 마지막까지 형수님만 생각하셨어요. 형수님 꼭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죽어서도 절 지켜주려 했던 남편이 고맙고 그리웠어요. 두 사람이 연행된 지 일주일 후 저는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형수님, 내일 수술이시네요. 초기라서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남편 부탁을 15년이나 기억하고 계셨다니. 사실 형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 형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더 있어요. 더요? 정 원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형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민수를 잘못 키운 것 같다고. 너무 귀하게만 키워서 그런가 돈만 한다고요. 어릴 때 민수가 자기 지갑에서 돈 훔쳐간 걸 몇 번 봤는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언젠가 철들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영숙이가 고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이 눈을 감기 전까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말이죠. 형수님,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 받으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형님 소원이었어요. 다음 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마취에서 깨어나니 동생이 옆을 지키고 있었죠. 언니, 수술 잘 끝났어. 의사가 아주 깨끗하게 제거했대. 영희야, 민수는? 구속됐어. 보증금도 못 내고 있대. 지연이는 이혼 소송 준비한다더라. 이혼? 응. 민수한테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 바로 버린 거지. 역시 그런 애였어. 씁쓸했지만 놀랍진 않았어요. 며느린 처음부터 돈을 유독 밝히던 애였으니까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빠르게 회복했고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언니, 결국 민수는 파산 신청했대. 집도 차도 다 넘기고. 불쌍해? 아니, 자업자득이지. 사실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그래도 35년을 키운 자식인데. 하지만 용서할 순 없었죠. 그리고 지연이는 이혼했대. 재산 분할할 것도 없으니까 바로 도장 찍었다더라. 애가 얼마나 영악한지 민수 통장에서 마지막 남은 돈 500만 원까지 빼돌리고 사라졌대. 아휴, 끝까지 참.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믿을 수 없게도 아들이었죠. 하지만 2달 전의 아들 모습이 아니었어요. 초라하고 야위고 눈도 퀭해져 있었죠. 너 어떻게 여기를? 보석으로 나왔어요. 삼촌이 보증서 줬어요. 그리고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내도 떠났어요. 근데 엄마 돈 생각 안 하니까 처음으로 엄마 얼굴이 제대로 보여요. 그동안 엄마를 볼 때마다 돈만 보였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보험금만 생각났고요. 저 정말 미친놈이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어요. 엄마, 용서 못 해주시겠죠? 알아요. 저도 절 용서 못해요. 민수야, 가.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엄마, 저 이제 아빠 말씀 이해해요. 너무 늦었지만. 갑자기 눈물을 닦더니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앞으로 제 인생 제대로 살게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언젠가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우리 인연은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 그냥 갈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아들이 문을 나서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건강해라. 아들이 떠나고 얼마 뒤에 뜻밖의 방문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놀랍게도 며느리였죠. 하지만 예전에 도도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병실 복도에서 말이죠. 어머님 제발요. 5분만, 아니 딱 3분만 이야기 들어주세요. 일어나, 창피하게 왜 이래? 할 수 없이 병실로 들였어요. 며느린 들어오자마자 또 무릎을 꿇었죠. 어머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실은 오빠랑 이혼하고 만난 남자가 있어요. 재벌 2세라고 했어요. 진짜 돈이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제 전 재산 줬는데 2억이었어요. 오빠한테서 받은 돈이랑 그동안 모은 돈 전부요. 그걸 듣고 있던 동생도 기가 막힌지 코웃음을 쳤어요. 사기꾼이 사기꾼한테 당했네. 며느린 동생을 봤다가 다시 저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님, 그 남자가 제 돈 다 가지고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전과 오범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뭘 부탁하려고 뻔뻔하게 찾아왔어?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갚을게요. 제가 웃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지연아, 너 6개월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아직도 기억한다. 후회하실 거예요. 혼자 외롭게 죽어가실 거예요. 소리치면서 여기 나갔지. 며느린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제가 미쳤었어요. 그때 저는 다 잊어주세요. 그때만 미쳤니? 지금도 돈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 아니야? 며느리가 서럽게 울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쁜 년이에요.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 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어머님뿐이라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넌 민수보다 더하구나. 이제 너랑 난 남남이야. 내가 널 도와줄 이유가 없지. 차가운 대답에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그리고 민수가 생각보다 돈이 없으니까 내 재산 노린 거잖아. 이혼 안 하고. 너처럼 계산기 잘 굴리는 애가 돈 없는 거 알았으면 결혼하자마자 갈라섰을 텐데.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님 그래도 며느리였잖아요. 3년 동안 저 최선을 다했어요. 며느리? 너 같은 게? 시어머니 죽기만 기다리는 게 며느리니? 전 질린 표정으로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밖에 누구 없어요? 어머님 제발, 저 정말 죽게 생겼어요.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시끄러운 소리에 간호사와 경비가 들어왔어요. 이 여자 내보내주세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죽든지. 네가 죽든 말든 이젠 내 알 바 아니야. 문이 쾅 닫혔어요. 그 광경을 본 동생이 혀를 찼죠. 언니 진짜 뻔뻔한 년이네. 어떻게 저런 낯짝으로 찾아와? 아직도 돈 이야기를 하네. 그러게 사람이 아니야. 쟨 가망이 없어. 창밖을 봤어요. 이젠 정말 모든 악연이 끝난 것 같았죠. 6개월이 지나서 저는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고 동생과 함께 미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보내는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는 거죠. 아들도 며느리도 그 모든 배신과 상처도 이 땅에 묻고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미국 가신다고 들었어요. 갔다가 언제 돌아오세요? 안 올 거야 다시는.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한국에 미련 없어. 좋은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정말 달라졌어요.
지금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요. 그래, 잘 됐네. 근데 난 널 용서할 마음 없어. 평생 없을 거야.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나 봐요. 잘 살아. 다신 연락하지 말고.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엄마! 엄마!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모든 배신과 상처도 돌아보지 않으려 했죠. 수술보다 더 괴롭게만 느껴졌던 그 아픈 일들은 과거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그것들 다 잊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그래, 진짜 내 인생 살 거야. 동생 집은 LA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정원이 예쁜 2층 집이었죠. 언니, 여기가 언니 방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어릴 때 우리 방처럼 꾸몄어. 너무 좋아, 영희야. 정말 고맙다. 어느 날 한국에서 편지가 왔죠. 엄마, 잘 지내시죠? 전 공사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돈 많이는 못 벌지만 정직하게 벌어서 기분이 좋아요. 언젠가 정말 아들 자격이 되면 그때 한 번만 찾아뵐 수 있을까요? 엄마가 건강하시면 돼요. 못난 아들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언니, 답장 안 해? 안 해.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내 아들은 15년 전에 아빠 따라갔어. 지금 한국에 있는 건 그냥 남이야. 요즘은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자식과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 것 같진 않지만 적어도 이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김영숙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평생 가족과 자식만 보며 살았던 제가 깨달은 건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